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60년 이브 클랭의 인체 측정입니다. 1960년에 미국 흑인 투표권이 법안이 통과되죠. 그리고 영국에선 D.H. 로렌스의 채툴리 부인의 연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1960년 대한민국의 4.19 혁명입니다. 1960년 프랑스 미술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가 누버 레알리즘을 선언하는데 이 선언에는 8명의 미술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브 클랭, 아르망, 마르샬 레이스, 다니엘 스포에리, 프랑스와 디프렌, 레이몽 앵스, 자크 들라 빌레그레, 그리고 앞에서 또 언급한 적이 있는 장 팅글리. 그리고 1961년에 세자르나 미모로 테일라, 니키드 상파, 제라르드 샹 등이 새롭게 참여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1963년경으로 짐작되는데 크리스토와 부인 잔 클로드가 그룹에 합류합니다. 레스타니가 선언한 누버 레알리즘의 사실주의는 일반적으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현실의 재현적 성격이 강한 사실주의와는 성격이 다르죠. 나움 가보가 선언했던 1920년 사실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생각에 나움 가보는 리얼리즘으로 저작거리 현실보다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에도 이탈리아 철학자 마우리지오 페라리스가 또 자신만의 누보 레알리즘을 새롭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용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용어로 무엇을 의미하려는가일 것이겠죠. 1960년 누보 레알리즘의 출발점은 저작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때로는 쓰레기라고 하는 폐기물에 가까운 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거리 일상적 사물들을 오브제화한다는 의미에서 레알리즘이라는 용어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러한 저작거리 경향성은 에드 라인하르트의 절대 순수 선언에 대한 반작용일 듯도 싶고요. 확실히 에드 라인하르트의 경우 18세기 후반 낭만주의의 사제로서 예술가적 풍모가 없지 않은데 그렇다면 누보 레알리즘의 미술가들에게는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작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같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나에게는 보입니다. 이브 클랭은 1958년 비움이란 해프닝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시회장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전시회장이 그 자체로 오브제가 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브 클랭의 비움에 대한 대답으로 아르망은 1960년 전시회장의 내부를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움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전시회장의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무언가를 축적해가는 작업을 계속 시도한 끝에 아르망은 1982년 폐차된 차들과 시멘트를 섞어 탑을 쌓은 자신의 대표작 장기 주차장을 발표하죠. 꽤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마르셀 레이스는 1960년 색색까지 쓰레기 페트병을 이용해 나무란 제목의 작품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스포에리는 1961년 쓰레기통에서 쏟아져 나온 음식 찌꺼기들을 타일 무늬판에 부착시킨 쓰레기통이라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프랑스와 디프렌, 레이몽 앵스, 자크 들라 빌레글레 등은 사실 이 세 명은 소리를 실험하는 그런 시인이기도 한데요. 벽에 덕지덕지 붙은 포스터들을 적절하게 뜯어낸 데콜라주 작품을 제작합니다. 팅글리는 버려진 고철들을 조립해 작품을 제작하죠. 세자르는 1960년 폐차된 자동차를 컴프레셔로 압축한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하고요. 미모로텔라도 벽에 붙은 영화 포스터들을 뜯어내는 그런 그 작업을 합니다. 니키드 쌍팔은 1961년 나무판에 물감을 채운 플라스틱 용기들을 끈에 묶어 부착시킨 후에 총으로 쏴서 터트리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보통 슈팅 픽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라르드 샹은 1960년
속옷 등 빨랫감들을 액자 안에 짜 넣은 작품들을 제작합니다. 나름 꽤 보기 괜찮습니다.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 부부는 1962년 녹슨 드럼통들을 쌓아 올린 작품을 철의 장막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죠. 레스타니는 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보 레알리즘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들이다. 내 생각에 1960년 누보 레알리즘에는 세 가지 측면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거리 폐품들을 오브제화하는 경향이고요.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10년대 중엽 듀샹의 레드메이드 작품들을 통해 시도되죠. 1960년 누보 레알리즘의 경우 이러한 시도에 더해서 저작거리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통해 저작거리 현실을 되짚어 보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실주의적 성격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거리 흘러넘쳐 소비되는 물질들의 소비되고 난 후 폐품이나 쓰레기들을 포함해서 잠재되어 있는 조형성의 질적 가능성을 발굴하려는 경향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꽤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는 저작거리의 일상적 물질들과 관계를 맺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정신에 내포된 현재의 저작거리 현실과는 다른 좀 더 고양된 현실을 지향하고자 하는 초월적 성향을 일깨우려는 경향인데, 특히 이 세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1960년 누보 레알리즘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이브 클랭은 흥미롭습니다. 이브 클랭은 잘 알려진 비교단체 장미십자회의 회원이었고요. 연금술과 초월적 신비주의에 깊이 경도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1957년 그가 발표한 일련의 푸른 단색화 모노크롬은 색들에 대한 그의 신비주의적 입장과 관련됩니다. 그에게 황금색은 하나님이자 초월적 진리법이고요. 장밋빛색은 진리법이 사랑으로 육화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은 비물질이자 성스러운 영혼의 색이죠. 그러니까 그의 단색화들은 색채를 형이상학적으로 오브제화한 작품들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가 1958년 기획한 해프닝, 비움은 빈 공간의 비물질적 분위기를 오브제화한 작업이란 측면이 있죠. 관람객이 이 비물질적 분위기에 접근하기 위해 종교적 권력의 상징성이 풍부한 제의로서 세례와도 같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 작용합니다. 물질의 사원소인 땅, 물, 불, 공기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이 1960년대에 들어 화염 방사기 작업, 그리고 바람과 비의 예측할 수 없는 작용에서 비롯한 우주 기원론 연작이나 허공의 도약 같은 해프닝들로 전개됩니다. 이브 클랭 자신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본의 아니게 예술계란 제도적 권력에 봉사하는 신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감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데, 다시 말해 단정짓기엔 여전히 애매한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비움이나 허공의 도약 등에는 예술계라는 제도적 권력에 대한 풍자의 칼날이 언뜻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브 클랭은 1960년 인체 측정 작업들을 통해 자신이 작곡한 비선율적 모노톤 배경음악과 함께 벌거벗은 여성들이 몸에 클랭이 특허를 얻은 고유한 IKB의 울트라마린 푸른색을 묻혀 벽에 걸어두거나 바닥에 놓아둔 캔버스 천에서 뒹굴어 지키는 형상들을 창출합니다. 음악과 침묵을 주도하는 클랭의 엄격한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가 자극적인 볼거리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겠고요. 어쩌면 이것이 클랭의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자극적인 볼거리로 인해 촉발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각적 욕망과 세속적 머리굴림들을 IKB의 푸른색으로 찢어내는 시선에는 초월적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건데, 솔직히 확실한 확신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브 클랭의 초월적 정신주의는 누보 레알리즘을 다다이즘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한 미술평론가 레스타니와 불협화음을 도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960년의 누보 레알리즘은 저작거리 욕망에 찌든 물질적 대상들이 연루된 그런 현실과 타성에 물든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연루된 저작거리 현실을, 정신적 현실을 내외면적으로 정화시켜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실천적 경향성이 짙은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의 정신적 토대였던 걸로 보이는 이브 클랭이 1962년 세상을 떠난 후 활동이 미미해지다가 1970년 완전히 해체되죠. 1960년 누보 레알리즘 미술가들에게 대선배 마르셀 듀샹의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다니엘 스포에리는 1964년 누가 봐도 저작거리다운 식탁을 액자에 짜집기에 붙여놓은 마르셀 듀샹이 먹어치운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듀샹에게 적어도 내 생각에는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1966년 듀샹은 25년여의 공백기를 보낸 후 느닷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기묘한 작품을 완성합니다. 1946년부터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의 부제로는 폭포가스등이라는 작품의 세부사항이 붙어 있죠. 일종의 설치 미술로서 관람객은 나무문에 뚫어진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만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면 한 손에 가스등을 들고 있는 벌거벗은 여인의 전면 누드가 숲을 위에서 도발적인 자세로 재현된 입체적인 토르소를 볼 수 있습니다. 풍만한 여인의 토르소는 불규칙하게 쪼개진 나무판 안쪽에서 정교하게 그려진 풍경과 전기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환영을 주는 폭포를 배경으로 한껏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어 도착적 포르노의 음습한 느낌을 그렇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이 작품을 설치하라는 듀샹의 주문으로 듀샹의 사후 1년 후에야 1969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는 당연히 듀샹의 의도가 궁금하죠. 하지만 누구라도 종잡기 어려운 듀샹의 의도를 내가 어림짐작이라도 감잡기란 사실 불가능할 것이겠고요. 주어진 것이란 제목부터 모호하기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듀샹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관음증을 작품의 테마로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란 현실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벗어나기 어려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구조적으로 주어진 조건으로서 탐욕 같은 것. 듀샹이 꽤 공을 들여 만든 실제 가치 많은 여인의 토르소와 그 배경에서 움직이는 듯한 환영을 주는 폭포 등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영과 실제 사이에 헷갈려하는 조건으로서 어리석음 같은 것. 거기에 덧붙여 여인의 토르소에서 풍겨나오는 어딘가 폭력적인 뒤끝과 뒤엉킨 분노 같은 것. 그렇지만 여인의 손에 들린 가스등의 불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구조적인 조건들을 그 빛에 비추어 보게 하는 회광반조에 다시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조건을 초월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의 정신을 혹시라도 의미한다면 듀샹은 역시나 1960년 누보 레알리즘 미술가들의 대선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듀샹이 1960년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술가는 준종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란 예술작품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세계 내면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오늘 말한 작품들을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